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휴대폰에도 있고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영상 편집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역반에 가셔서 아니면 또 교회 학교에서 편집을 하실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연간 회원으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미디어 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용을 부서에서 부담을 해서 도움 차원에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으로 함께 진행하게 되고요. 이번에 배우게 될 내용은 뭐 앞에 보시다시피 뭐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뭐 해상도, 레이어, 컷 편집, 화면 전환, 자막, 폰트, 렌더링, 오디오, 화면이 갑자기 꺼졌네요. 예, 아이고, 예, 예. 뭐 속도 조절, 크로마키, 화면 분할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제일 첫 입문반에서 기초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예. 이 내용은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들어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컴퓨터 사양 준비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고요. 못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 보내드릴 테니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전체 6주차까지 커리큘럼입니다. 1주차 오늘이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미디어 선고 개론, 기본적 영상 촬영법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2, 3, 4, 5가 영상 편집,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는 시간이고 마지막 6주차는 만든 그 영상을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하는 방법, 유튜브든지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이 6주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6주차를 지나가시면 뭐 교회 학교 예배 편집하는 거, 그리고 라이브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결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여기서 유튜버가 또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또뭐 100만 유튜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주차부터 5주차 내용들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카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선교 우리 개론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미디어 선교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또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선교의 미디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이 온라인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모임도 그렇고 지금 저희 교육도 줌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시대가 어쩔 수 없이 미디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귀한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미디어라는 창구를 사용하는 거를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전에 저희가 신앙생활 했었을 때 것보다 더 좋은 컨텐츠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단계에 가야 그것이 미디어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미디어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더 그것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서 준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또 전 세계 상황이 이렇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미디어 관련된 여러 강의들이 있었고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참여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지나가면서 교회를 떠난 층이 어딘가 했더니 사실 이제 10대부터 30대, 40대까지 층이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은 뭐 지금까지 그냥 편하게 교회를 갈 수 있었으니까 교회를 갈 수 있었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도 드릴 수 있고
캠핑장에서도 드릴 수 있고 내가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향한 마음도 좀 멀어지는 것들이 많이 생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와보면 뭐 스티커가 다 붙어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 2m 뛰어라. 가게 어디를 가도 다 붙어 있어서 사회적 거리를 뛰는 만큼 또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의 거리도 많이 멀어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접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문적인 사역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또 멀어졌던 또 비대면 사회에서도 예전에 대면 사회처럼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가자라는 것이 저희 미디어 선교의 목표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그 CGN TV에서 만든 영상을 제가 짧게 미디어 선교 관련된 파트가 있어서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혹시 소리가 안 나면 말씀해 주세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 소모임과 수련회 등 교회 크고 작은 모임들이 모두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돼 진행됐는데요. 비대면이 새로운 기준, 뉴노멀로 자리 잡으며 교회 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교제, 양육 예배 등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미디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겁니다.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솔직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절반은 사용하면 안 된다. 예, 진짜로. 그리고 절반은 사용하되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코로나 이전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미디어 역량이 집중돼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 작은 교회들까지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등 높은 미디어 역량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놀라운 게 그동안 조금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아예 안 해도 돼 이랬던 분들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단체로 한국교회 미디어 교육을 시키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사용하는 능력을 다 키워내신 거예요. 순식간에. 코로나 이후 미디어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디어는 선교지로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CGN TV는 TV, 웹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국내의 많은 목회자 선교사들과 동역하며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CGN TV와 특별한 동역을 경험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인도네시아의 한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선교지,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선교사가 되는데 제가 있는 지역을 교회도 모르고 선교사들도 몰라서 선교사들이 안 와요. 그리고 교회들이 잘 모르고 이제 참 저희가 곤란한 지경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CGN TV 인도네시아의 한 홍보 영상이 1분 정도로 그 길이는 짧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을 보고 CGN TV 인도네시아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종족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고 알리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부장님이 너무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 CGN TV가 하고 싶어하는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CGN TV 인도네시아는 그와 함께 일주일 정도 오지를 여행하며 그 종족과 지역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고 그렇게 탄생한 약 5분 길이의 영상은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짧은 영상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으로 저희가 보낸 동영상이 미얀마 레퓨지들 교회에 상영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전날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 동영상을 보고 저에게 헌금을 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헌금으로 도서관을 이제 그 종족을 섬기기 위한 도서관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됐죠. 그거 보면서 참, 야, 미디어라는 힘이 참 크구나.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의 교회에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영상은 여전히 선교 동역자를 구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아주 미개발된 지역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책도 안 들어가고 글자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봐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전도 종족에게도 미디어 선교가 필요하겠느냐 할 때 당연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세계 구석구석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동역하고 하나 되어 미디어 선교를 함께 나갈 때 복음은 더 멀리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 미디어 선교가 필요한 곳에 정말 잘 사용되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됐고요. 앞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2020년도 4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왔던 한국의 조사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얼마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왼쪽에 약간 아이보리색인가요? 중간에 있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보시면 한 달입니다. 한 달. 평균적으로 한 달에 6,891.13분을 사용하게 되고요.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115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핑크 색깔을 이렇게 좀 나눴죠. 그게 이제 동영상, 영상을 보는 시간인데요. 그 영상을 보는 시간을 17.91%인데 시간으로 따져봤더니 1235.11분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20시간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20시간 정도를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평균적인 수치고요. 이건 2020년도 4월입니다. 생각해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뭐 갓 왔을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지금은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더 집중하게 됐고 또 특별히 유튜브, 넷플릭스, 뭐 한국에 있는 분들 뭐 웨이브, 뭐 다른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결과는요. 뭐 이분들이 10대, 20대, 30대 분들이 아니고요. 이건 전체 인구를 전체를 토탈한 겁니다. 근데 왜 전체 인구를 토탈했냐라고 그 글을 보니까 10대든지 20대든지 아니면 70대든지 80대든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저희가 이 미디어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고 사실 일상생활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노출할 수밖에 없고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상 컨텐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선교지 얘기를 잠깐 나왔었는데요. 저도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미디어 관련된 어떤 사역을 잠깐 했었냐면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바탐,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에 파송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께 어떤 것을 했었냐면 해외에 있는 좋은 콘텐츠나 아니면 한국말로 된 교회 학교 아이들 콘텐츠를 그 나라 말로 더빙을 하거나 자막을 입혀서 보내드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직접 그들이 전달할 수 없지만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면 틀어주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작하는 것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도 해외 많은 곳에 또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데 또 그곳에 또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있고 고아원도 있고 그런 곳에 저희가 또 양질의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또 한국말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영어로 만든 것이 있으면 또 그 나라 언어로 밑에 자막을 입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선교사님이 그 나라 언어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더빙을 해서 입혀드리면 또 그것도 하나의 컨텐츠로서 복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 공간, 언어, 문화를 뛰어넘는 장벽이 없는 컨텐츠가 바로 이 영상 미디어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언어도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고 좀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점점점 속도가 빨라져 가고 있고요. 그것이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발음들, 어휘들 이런 것들을 각 나라 말로 다 번역해주는 시스템들이 지금 갖춰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로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은 본인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서 볼 수도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 과테말라에 있는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하셨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과테말라에 있는 교도소였어요. 근데 그 교도소에 신학교가 세워졌대요.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렇게 줌으로 미디어 교육으로 그 신학교가 세워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감했었던 수감자들이 복음을 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들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는 그 장벽을 넘어서 뚫고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밑에 지금 유튜브 이미지를 로고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보시면 이제는 빨간 색깔 삼각형만 있어도 유튜브인 줄 아시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빨간 색깔 삼각형 이거 봤으면 그냥 플레이 버튼 정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죠? 근데 지금은 유튜브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가 시청자가 몇 명이냐면요. 전 세계에 19억 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전 세계 4명 중에 4명 중에 1명이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91개국에서 볼 수 있고요. 80개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는 곳에서는요. 95%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접속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 왜 보십니까? 혹시 여기서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유튜브 안 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쭉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예. 예, 대답이 없으신 거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디어 선교 아카데미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걸 더 이미 접해 보셨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야 나도 저거 만들 수 있겠는데 어떻게 만들지? 이라는 궁금증이 또 생기셨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요. 내가 보고 싶은 내용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렇지 않으세요? 뭐 요리면 요리, 뭐 게임이면 게임, 뭐 화장법이면 화장법, 뭐 자전거 고치는 거, 자동차 고치는 거, 영어 관련된 거, 요즘에는 뭐 주식도 나오고요, 부동산도 나오고요, 좋은 뭐 찬양, 음악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저도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을 보급받아서 사용했던 시대였는데 저희는 검색창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뭐 야후, 다음, 뭐 네이버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내용들 찾지 않았습니까? 그죠? 뭔가 내가 궁금한 게 있다 한다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서 엔터 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 어디에 검색하냐면 유튜브에 검색합니다. 이제 검색창도 사라졌어요. 이 유튜브에 모든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찾아봐라 하면 딴 데 찾아보지 않고요.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안에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컨텐츠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글로 읽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힘들 수 있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간략하게 짧게 뭐 5분 아무리 그래도 뭐 10분 내외 이렇게 해서 편집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내용이 싹 정리되지 않습니까? 단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또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AI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콘텐츠, 내가 예전에 검색했던 예를 들어 어떤 내가 좋아하는 류의 드라마가 있어요. 멜로 드라마를 내가 봤었어. 그러면 너 이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지? 그러면서 다른 드라마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요리에 관련된 걸 좋아해. 그러면 백종원도 보여주고 뭐 빅마마도 보여주고 그런 먹방 유튜버도 보여주고 내가 예전에 봤었던 그 내용을 보고 얘가 똑똑해요. 그죠? 너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계속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 한 유튜버만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 사람도 있네.
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 점점점 파고들어서 거의 전문가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유튜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원하는 건 뭐든지 있고 편하게 누워서도 볼 수 있고 뭐 길 가면서도 볼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좋은 창구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의 창고가 얼마큼 있을까 혹시 봐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안에 좋은 크리스찬 컨텐츠가 얼마큼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얼마큼 복음이 전가되고 있을까? 저는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서 지금 그나마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대부분의 기독교 컨텐츠는요, 예배입니다. 설교. 거기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 예배, 교회들마다 예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야지 성도들이 볼 수 있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것이 많이 올라와요. 그 반면에 다른 그 예배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신앙적인 콘텐츠가 아직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콘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요셉형 콘텐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곱형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은요.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감옥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총리가 돼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갖고 나갔습니다. 이거는 뭐 훈련을 받고 교육받은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설교나 우리 양육하는 거나 훈련받는 그런 이런 콘텐츠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이런 콘텐츠가 있거든요. 이건 요셉형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유튜브 상에서 없는 필요한 지금 많이 없어서 필요한 콘텐츠는 뭐냐면 기독교 쪽에서는요. 야곱형 콘텐츠입니다. 야곱은요. 이 삶을 성경 읽다 보면 야 이런 사람도 성경에 적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뺏고 막 도망갔다가 천사와 씨름도 하고 다리도 막 환도뼈도 고장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야곱형 컨텐츠는 뭐냐면요. 그냥 내가 살면서 겪었던 신앙적인 이야기, 내가 오늘 큐티했던 이야기, 또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전 요번 주에 주셨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일주일 살아보기 도전. 예를 들어 이런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하는 컨텐츠, 기독교적인 컨텐츠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무슨 저희가 신학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뭐 역사가 있고 뭐 이론적으로 학술이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닐 수 있잖아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독교적인 컨텐츠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나마 요즘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성경 가르쳐 주시는 것, 설교 듣는 것, 훈련 받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을 사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픈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도 조금 꺼름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올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시선의 따가운 눈초리를 미리 걱정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야곱형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야곱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또 살아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도전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도 이 시대 살아가면서 다 요셉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일반 뭐 야곱이든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는 많은 또 신앙이 좋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튜브란 컨텐츠가요. 먹방 무슨 이게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논문이 나와 있는 그런 뭐 컨텐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편하게 내가 살면서 먹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갔다 와서 리뷰해 주는 거, 어느 음식점 가서 여기 좋았다, 야 여기 맛집이다 소개해 주는 거 편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음식도요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좋았지만 다른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적인 콘텐츠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미디어적으로 또 콘텐츠를 만들 때도, 크리스찬 콘텐츠를 만들 때도 그냥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또 오늘 큐티했는데 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평소에 그냥 살아가는 신학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말이 도전이 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하지만 거기에 안 좋은 댓글이 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요, 아무리 뭐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 이런 사람들도요, 안티 팬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 선교 아카데미를 하면서 너무 요새편 콘텐츠에만 갇혀 있지 말고 우리가 좀 야고편 콘텐츠, 내가 살아가면서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미디어 선교로 우리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또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토론토학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미디어 선교 개론을 준비했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영상 촬영법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영상 촬영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고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복잡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하는 게 기초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기초적인 것들을 좀 그래도 다루자. 대신 기초라고 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실 때 필요하신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영상 촬영법 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해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혹시 해상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TV 선전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HD급이다. 이건 Full H다. H다. 이거는 4K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8K도 나오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제 휴대폰이 이렇게 앞에 있거든요. 제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 안에 똑같은 사이즈 안에 얼만큼 더 많은 점을 찍어서 화질을 좋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똑같은 네모난 휴대폰이지만 어떤 컨텐츠는 영상이 점이 몇 개 안 돼서 뿌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죠? 점이 굉장히 세세하게 바뀌어서 정말로 모공까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해상도입니다. 여기 숫자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숫자는 다음 주부터 영상 편집할 때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이영희 집사님 그림 그리시잖아요, 그죠? 캔버스가 필요합니다, 그죠? 캔버스가 몇 호를 그릴 거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고 어떤 것들을 그릴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고, 그죠? 물감 양도 달라질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림 판매 가격도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몇 호짜리 캔버스를 갖고 시작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사실. 대부분의 유튜브들이 나가는 거는 몇이냐면 1080 글씨가 써지나요? 잠시만요. 글씨가 쓰려면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네요. 예. 예. 보시면 세로에 혹시 제 마우스가 보이진 않으십니까? 보여요. 마우스 보이세요? 오케이. 예. 네. 예. 아유, 또 뒤로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예. 마우스 보시면 108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1080을 옆으로 쭉 가서 위로 올라가면 1920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가로는 1920 픽셀이고요. 예. 세로는 1080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생소하시죠? 근데 이게 나중에 계속 쓸 겁니다.
1080, 1920, 1080, 1920 만드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만한 사이즈, 이게 풀 HD 화소예요. 화질이에요, 화질. 요만한 사이즈의 캔버스를 만드십시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해상도라는 거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을 때 이 해상도에 맞춰서 찍게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하려는 그 도화지에다가 딱 맞게 그 영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 편집하려는 곳에도 도화지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는 도화지가 1080, 1920이라는 풀 FHD, 풀 HD급으로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가 영상이나 사진을 480에 640으로 작게 찍어 놨어요. 그러면 이 작게 찍어 놓은 거를 이 큰 도화지에 얹어다 보면 도화지는 커서 하얀색 부분은 많은데 가운데 조그맣게 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가운데 영상을 쭉 늘립니다. 1080, 1920까지 쭉 확대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뿌옇게. 뿌옇게 보이는 거죠. 선명도가 확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하기 앞서서 촬영을 할 때도 그것에 맞춰서 촬영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뭐 정말 더 높은 고화질로 찍으시는 분들은 4K까지 찍으시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지금 만들 단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080 정도, 그죠? 풀 HD급 정도 우리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해상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따 제가 한번 카메라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한번 기억하셨다가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 이게 보면 FPS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의 약자냐면 frames per second입니다. 1초에 몇 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걔네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원래 사진이 컷 여러 개가 있는데 이어놓으니까 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사실 네. 동영상이라는 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움직이는 걸 찍어 놓은 게 아니라 1초에 몇 번 사진을 찍어 놓느냐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는 60 fps 이건 그냥 저희가 이제 쉽게 그냥 프레임이라고만 읽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는 24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1 second 1초에 위에 있는 거는 60번의 사진을 찍은 거고요. 밑에는 24번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1초에 60개 지나간다, 24개 지나간다. 그냥 봤었을 때는 그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영화를 촬영할 때는 어떤 걸 쓰냐면 24 프레임을 씁니다. 영화면 좋은 건데 60프레임, 120프레임, 240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감성에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24프레임이 돼야 이건 영화 느낌 나네 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대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눈이 그것을 그렇게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60프레임짜리 우리 쓸 필요 없네요. 이거보다 더 높은 것도 있거든요. 120프레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필요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건 또 언제 쓰냐면 슬로우 모션이라는 거 알죠? 네. 영상을 찍어 놓은 다음에 천천히 움직이게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를 조절하려고 할 때 여러 개 자잘하게 쪼개져 있다면 슬로우 모션조차도 부드럽게 보입니다. 근데 24프레임이나 더 밑에 뭐 10프레임 이렇게 20프레임 1초에 몇 개 안 찍어 놓는다면 슬로우 모션으로 돌리면 얘는 딱 끊겨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저희 휴대폰에 보시면 아마 지금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뭐 휴대폰을 사용하실 텐데 거기에 보시면 사진 촬영 중에 슬로우 모션을 찍는 방법 그런 카메라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거기는요. 대부분 최소한 120프레임
아니면 240프레임 정도까지도 갑니다.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간을 그렇게 잘라내는 거죠. 자, 그러면 24프레임, 60프레임 이걸 찍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것,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용량의 차이가 있겠죠. 네. 영상을 찍었을 때 뭐 5분짜리를 찍었어요. 뭐 그러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더 긴 거 찍었을 때는 20프레임, 24프레임짜리랑 60프레임짜리랑 용량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에서 더 이상 용량 없어요. 그만 찍으세요라고까지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마찬가지예요. 해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해상도로 찍을수록 용량은 작아요. 하지만 HD, FHD, 4K, 8K 넘어가면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10초를 찍어도 몇백 메가 이렇게 막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 아니면 휴대폰 그 저장 매체가 공간상으로도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나도 생각하시면서 찍으셔야 됩니다. 찍으실 때 아시겠죠? 그냥 여기 너무 좋아. 야, 여기 너무 담고 싶어. 찍기 시작했어요. 난 너무 더 좋아서 고화질로 찍을래. 4K로 찍을래. 야, 프레임도 높여서 찍을래. 와, 이건 간직하고 싶어. 찍기 시작했는데 용량이 없다가 끊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런 것들 잘 휴대폰에 있는 저장 공간도 고려하면서 찍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지금 사진에 관련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도였고요. 두 번째는 프레임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구도예요. 구도. 지금 줌에서 봐보면 다들 카메라가 지금 인물이 전체 구도 중에 사람 얼굴이 어디 있으세요? 대부분 다? 중앙에 있으시죠?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으시죠? 이게 중앙 구도입니다. 자, 보시면 카메라 프레임에서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놓는 게 중앙 구도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게 이겁니다. 자, 근데요, 이 중앙 구도 이렇게 보면 또 사람을 가운데 놓고 찍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중앙 구도예요. 자, 근데 저희도 지금 줌을 봐보면 저도 가운데 있고요. 잠깐 보면 잘 봐볼게요. 우리 이영애 집사님이나 곽찬미 집사님 보시면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앉아 계시죠. 우리 조성섭 장로님도 왼쪽으로 살짝 앉아 계시죠. 이인선 집사님도 약간 오른쪽 와 계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프레임의 중앙에서 약간 벗어났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느낌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그게 두 번째 구도인데요. 3등분법입니다. 전체 사진에서요. 카메라에서 이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카메라에 격자 모양을 넣을 수 있거든요. 기능에 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다가 이 유리병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이걸 약간 오른쪽으로 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느낌이 어떠세요? 옆에 있는 강도 보이고 밑에 있는 테이블도 보이고 감성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죠? 구도 하나만 바꾼 거예요. 가운데 있던 거를 약간 옆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느낌을 완전히 바꿨죠. 여러 가지 사진 다른 거 봐볼까요? 아까 해바라기 가운데 있었는데 얘는 약간 옆으로 왔죠? 그랬더니 어디가 보입니까? 다른 해바라기들 밭이 보이고 옆에 있는 산 위에가 보이죠. 자, 피사체를 옆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요. 이 격자가요. 위로도 3등분, 그러니까 가로로도 3등분이고요. 세로로도 3등분이거든요. 자, 가로선 먼저 봐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가로선 봐보면 첫 번째 위에 있는 가로선이 지금 무엇을 가르고 있습니까? 땅과 하늘을 나누는 선이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두 번째 선을 보면 밑에 있는 내가 중심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피사체와 그 밑에 있는 다른 피사체들을 밑에 나누게 됐죠. 자, 위아래로 보면 그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보면 그렇게 됐고요. 위아래를 봐볼게요. 자, 위아래를 보면 세로에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선은 피사체가 있는 공간이 됐고요. 그죠? 요 만나는 점에다가 바로 피사체를 집어넣죠.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선 봐보면 여기는 비어있는 뒤에 공간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죠.
자, 이렇게 구도를 갖는 것이 바로 3등분법입니다. 별거 아닌데 이게 굉장히 영상을, 사진을 감성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영희 집사님, 곽찬미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 옆에 약간 와 계시잖아요. 여기 3등분법에 그 라인에 지금 딱 가 계세요. 사람을 찍을 때도 이렇게 찍어요. 땅과 하늘을 나누고 또 그 교차점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구도에서 안정적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밑에 있는 밀밭인가요? 하얀 꽃을 보게 되는, 그죠? 여러 가지 감성적인 생각을 주게 만드는 구도가 바로 이 3등분법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이것도 그 3등분법에 정확하게 구도에 맞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가르고 있고요. 오른쪽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그 중심점에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사람이 숙이고 있는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게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중앙, 오른쪽 세 개로 나눠서 한 사람씩 들어가서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줬죠.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이영애 집사님 이게 좋은 그림이겠죠, 그죠?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삭 그러니까 아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인물 사진. 우리 여행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쁘게 찍을까? 가운데 놓지 마십시오. 약간 옆으로 가십시오. 배경을 주면서 옆에다 놓고 찍으면 감각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진이 바로 이런 3등분법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잠깐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제 방에도 제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사진을 찍었을 때 소리가 계속 혹시 울리십니까? 소리가? 괜찮으십니까? 잘 들려요. 예. 보면 울리긴 하네요. 격자가 있죠? 하나는 바닥과 벽, 하나는 의자와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위에 있는 꽃. 이렇게 찍으면 그 격자의 구도에 맞는 사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건 가운데 놓은 거고요. 옆으로 좀 옮길 수도 있겠죠. 예. 예를 들어 꽃을 중심으로 찍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도를 바꿔서 그 선에 맞춰서 피사체를 놓고 찍을 수 있겠죠. 예, 톱니바퀴 설정 들어오시면 쭉 내리시면 예.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 찾으셨습니까? 아니, 아직 못 찾았는데. 요 카메라. 오케이, 한번 눌러보세요. 예. 예. 자, 여기 들어가면 여기 격자라는 게 있죠. 격자, 격차. 예. 네, 격자. 오케이. 그죠? 그게 온이 되면은 아까 3등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케이. 예.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킨 김에 보시죠. 비디오 녹화 보면 아까 저희가 배웠던 게 다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비디오 녹화에 1080p 30 프레임. 이거 보시죠. 네. 아까 배웠던 거고요. 한번 들어가 보면 위에 720도 있고요. 1080도 30프레임짜리가 있고 60프레임짜리가 있죠. 네. 자, 그리고 4K로 가면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자, 근데 이거는 휴대폰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예. 휴대폰마다 이거는 좀 기능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 아이폰 12 프로 맥스라는 지난주에 새로운 아이폰 13이 나오기 전까지는 좋은 핸드폰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HD 쓸 때하고 네. FHD HD를 쓸 때 다운로드하는 시간이나 업로드하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당연하죠. 용량이 달라지니까.
더 오래 걸리겠죠, 그죠? 맞습니다. 예, 고화질로 같은.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 격자. 오케이. 예, 슬로우 녹화 봐보면 보이시죠? 120프레임, 240프레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네. 예, 이렇게 되는 게 슬로우 모션이라는 거. 구도, 첫 번째 중앙 구도를 배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요거였어요. 휴대폰에서 대부분 이 3등법이 선이 격자가 다 나와요. 이유가 이거를 가지고 찍으면 이쁘게 나온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라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고요. 하지만 아시죠? 원판 불변의 법칙은 항상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구도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 항상 인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도인데 이건 사실 중앙 구도랑 비슷하긴 한데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칭 구도라는 것이 참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요. 건물을 가운데 놓고 양쪽이 데칼코마니 되는 것처럼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거. 외부에 자연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누가 인공적으로 만들긴 했겠지만, 그죠? 이렇게 찍었을 때 사진이 사람들 눈에 봤었을 때 이뻐 보인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진에 관련된 거 지금 저희가 3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는 해상도에 관련된 말씀드렸고요, 그죠? 두 번째, 프레임, 몇 프레임인가, 60프레임인가, 24프레임인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구도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설정할 수 찍을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정말 더 중요한 거가 하나 있습니다. 연예인들 또 특히 여배우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화장도 아니고요. 조명. 정답, 조명입니다. 역시 아시네요. 예, 조명이 어마어마하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중에 사실 조명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많아요. 근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상에서 조명 관련된 것들 찾아보시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평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3점 조명이에요. 3-point light예요. 3군데 포인트에서 빛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떡볶이를 하나 음식을 찍으려고 하는데 앞쪽과 뒤쪽이 있죠. 자, 근데 앞쪽에서 왼쪽에 보시면 주광 라이트를 하나 보내고요. 오른쪽에 조광 또 라이트를 보냅니다. 앞에서 왼쪽 오른쪽 양쪽에서 라이트를 보내주면요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피사체가 밝아지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사람들이 빼먹는 거 이겁니다. 뒤에 우리는 역광이라고 해서 뒤에다가 빛을 놔두는 걸 싫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얼굴 까맣게 나온다고. 근데 그 이유는요. 역광만 있어서 그래요. 이 뒤에 있는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광이라고 해서요. 아예 완전히 90도 뒤로 오는 건 아니고요. 약간 45도면 더 좋습니다. 약간 뒤편에서 각이 있는 쪽에서 오는 라이트가 있으면 앞에 있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요.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제가 하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점 3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양쪽에 왼쪽 오른쪽 그리고 뒤쪽에서 약간 45도나 각도 있는 곳에서 오는 거 되셨죠? 아예 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약간 위쪽에서 오는 겁니다. 자, 떡볶이를 하나 찍었는데요. 지금 먹음직스럽게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약간 꺼멓게 나왔어요. 맛있는 떡볶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이뻤는데 카메라로 찍고 나니까 안 이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조명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다가 조명을 줘볼게요. 먼저는 뭘 주냐면 뒤에서 오는 역사광 45도 주는 역사광을 한번 줘볼게요. 뒤에서 오는 빛을 줬더니 앞에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근데도 앞에 있는 음식들이 빛깔이 나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면 뒤에서만 빛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뒤에 있는 빛을 끄고요. 앞에 있는 2개, 이제 왼쪽 오른쪽 2개만 켜볼게요. 앞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아까랑 좀 다른 느낌이죠, 그죠? 뒤에 킨 것과 앞에 있는 거 2개 킨 거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근데 이것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제 3개를 다 켜볼게요. 그러면 음식이 다 또렷또렷하게 보이면서 그림자가 사라지고 피사체가 밝게 다 나오죠.
음식이나 어떤 피사체를 찍으실 때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왼쪽, 오른쪽, 뒤에 45도. 아시죠? 왼쪽, 오른쪽, 뒤에 45도. 근데 뒤에가 내 머리 뒤에가 아니고 약간 위에서 오는 45도라는 거 아시겠죠? 요걸 만들어주면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이쁘게 내가 눈으로 보는 모습처럼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어디서 저희가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냐면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촬영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도 미디어 담당자가 캐나다 들어왔는데 들어온 다음에 혹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얼굴이 좀 밝아지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메라를 바꿨어요. 요거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저희가 외부에서 카페 같은 데 찍으실 때 어떻게 찍으시냐면 꼭 사진 찍으려면 창가 옆에서 찍으셔야 됩니다. 창가. 자, 이게 아까 왼쪽 오른쪽에서 나왔었던 주광, 부광 알겠죠? 앞에서 나왔던 그 두 포인트고요. 자, 뒤에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이건 창문에서 온 거고요. 뒤에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주냐면요. 핸드폰 라이트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플래시 같은 것도 괜찮고 조명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걸로 뒤에서 역사광을 비춰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앞에서는 햇빛이 들어오고 이쪽에서 지금 그림자 졌잖아요. 그죠? 아까는 그림자가 없었는데 여기 그림자가 생겼거든요. 이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면서 역사광을 하나 더 준 겁니다. 하나 더.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 예. 교회 얘기를 계속 가볼까요? 저희 교회 지금 목사님들 새벽 예배 촬영하는 장소입니다. 예. 교회 208호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보면 라이트가 하나 세워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라이트가 또 하나 세워져 있죠. 그리고 위에 뭐가 있죠? 등들이 여러 개가 있죠. 저게 아까 머리 위에서 내려왔던 역사광이고요. 앞에서 세우는 두 개가 그 앞에 포인트 주광, 부주광 있는 라이트입니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라이트를 이렇게 보입니다. 라이트는 근데 빛이 너무 밝아서 오면 너무 번짐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종이를 그냥 하얀 종이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약간 빛 번짐이 있어서 뽀얗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비포 애프터 봐볼까요? 왼쪽이 비포고요.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어떻게 조금 얼굴에 생기가 좀 더 나지 않으세요? 약간 물광 화장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왼쪽에 사람들 봐보면 표정은 똑같습니다. 그죠? 표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왼쪽 사람은 전데요. 예. 약간 얼굴이 창백해 보입니다. 어둡기도 하고 약간 녹색깔 빛도 있고 옷 색깔도 선명하지 않은데요. 넥타이도 파란빛이 좀 어둡죠? 근데 오른쪽으로 와보면 얼굴에 약간 생기가 돌고요. 그죠? 붉은 빛도 와서 생기도 돌고 입술 색깔도 살아났고요. 넥타이나 이런 색깔들도 원래 색감대로 살아났습니다. 그죠? 예. 왼쪽에 있는 게 그러면은 조명 두 개만 쓴 거고요. 예. 조명 쓴 겁니까? 아, 왼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천장에 있었던 그냥 전구만 킨 거. 천장에 있는 그 뒤에 있던 것 말고요. 앞에 저희 그 208호 와보면 형광등이 쫙쫙쫙 있어요. 형광등만 켜놓은 거예요. 형광등만.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 조명을 두 개. 예, 아까 세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만든 게 요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머리도 왼쪽 거 보면 머리가 그냥 뭐 쭉 있지만 오른쪽 보면 머리도 약간 빛이 나죠. 생기가 돌기도 하고. 예. 색감이 달라 보이네요. 예, 색감이. 털이 살아나고. 예. 그렇죠. 색감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예.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후보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찍었든지 간에 좀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밝게도 만들 수 있고 색감도 넣을 수 있고 컬러 그레이딩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원판이 바꿀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있다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좋게 촬영을 해놓으면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영상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찍었던 영상 자체가 퀄리티가 안 좋다. 근데 그것을 180도 바꿔서 너무 좋게 만들어준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화질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게 내가 찍었다 하더라도 높은 화소수로 찍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상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해상도로 찍어도 안 좋게 찍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카메라 4가지 배웠네요. 그죠? 첫 번째 해상도, 프레임,
그리고 구도, 한 가지 조명. 조명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봐야 돼요.